우리 중급회계 2 시작해 볼 거고요. 이 세무사 하시는 분들이, 회계사 하시는 분들이 중급회계 2를 못하면 말도 안 돼요. 옛날에 괜히 공부하거나 오래 공부한 선배들이 중급회계 2 제끼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세무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그럼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중급회계 2를 못하면 그냥 바로 떨어져요. 바로. 중급회계 2를 잘해야 되고요. OT를 잠깐만 해볼 건데, 중급회계 2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복습이에요, 복습. 중급회계 1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쭉 복습해서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출제 문제를 보면 1차 우리 원래는 1차 때 40문제가 나오면 재무회계 25문제, 원가회계 15문제였는데 최근에 2년 동안은 재무회계 24문제였어요. 원가 16문제고요. 제 먹거리를 뺏는 거죠. 근데 보시면 중급회계 1이 보통 12개 나오고 중급회계 2가 12개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11개 나오고 13개 나올 때도 있어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25개 있으면 이게 11개면 이게 한 14개 정도 된다고요. 무조건 중급회계 2를 잘해야 돼요. 2차 시험은 뭐 어차피 회계사 같은 경우에 전범위가 다 나오니까 할 얘기가 없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 2차 시험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한 문제 나오고 또 한 문제 이렇게 나오면 주제가 한 개씩이었다고요. 그래서 강사들이 뭐 나올지 찍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제가 올해 잘 찍었다고 그랬죠. 그쵸? 끝까지 저와 함께한 분들은 다 고득점 했어요. 중간에 타락한 분들만 이제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아, 진짜야. 학생들 후기 보고 이런 거 인터넷 올라온 거 보면 진짜 박장대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고요. 돌아와서 보면 요즘에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와? 한 문제에 2단원씩 나와요. 그러다가 올해 3단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도 회계사처럼 이게 점점 여러 단어를 내는 추세예요. 왜냐면 더 이상 낼 게 없거든.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내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기서 중급회계 1을 내고, 여기서 중급회계 2를 내고, 여기서 고급회계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급회계도 우리 특강하고 있잖아요. 내일 진짜 중요해요. 내일 진짜 와, 윤돈이가 진짜 맞고 최적하구나 이거 할 수 있을 정도로 몰라도 할 수 있어요. 회계사람은 그렇게 안 가르쳐가지만. 이렇기 때문에 중급회계 2를 제끼거나 중급회계 2를 못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중급회계 근데 1 내용을 알아야 해서 기본 강의 때는 중급회계 1이 20강, 중급회계 2가 뭐 한 16강 이렇게 되고, 실제로 객관식부터 가면은 중급회계 2 가르치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중급회계 1은 다 합해서 한 8강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중급회계 1을 바탕으로 중급회계 2를 할 거기 때문에 어디서 본 듯한 얘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처음 보는 얘기들도 많지만 오늘 금융자산 배울 거지만 사채 얘기거든요, 사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고 뒷부분에 있으니까 안 해서 그렇지.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급회계 1이랑 중급회계 2랑 비교하면 중급회계 2가 당연히 배울 때는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중급회계 1까지는 재고자산이랑 유형자산이니까 실생활에 와닿는 예가 좀 많은데, 중급회계 2는 처음 보는 거 많아요. 스톡옵션 이런 거 우리 안 받아봤잖아요. 그쵸? 그런 거 모르잖아요. 현금흐름표 뭐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관심이 전혀 없다. 법인세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요. 배울 때는 중급회계 2가 사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저 뒤에 가면 거의 뭐 정신을 잃죠. 그쵸? 한 19장부터 정신을 잃는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시험은 훨씬 쉽게 나와요. 회계사도 세무사도. 여러분은 사실 중급회계 우리 1 배웠잖아. 중급회계 1에서 제일 자신 있는 단어는 뭐예요? 그래. 중급회계 1에서 제일 자신 있는 단어는 뭐예요? 중급회계 1에서 제일 자신 있는 단어는 뭐예요? 유형자산. 그쵸. 보통 유형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1차 시험 나오면 재고자산이랑 유형자산이 좀 난데 재고자산 겁나 어려워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다 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내요. 근데 중급회계 2는 시험 자체는 쉬워요. 알면 탁 풀게 나오지 뭐 응용 안 해요. 어차피 애들이 모르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급회계 2를 잘하셔야 실제 시험도 점수가 잘 나와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중급회계보다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당부의 말씀인데, 제가 볼 때 이런 말 그렇지만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충 유명한 사람 사진 붙이고 흑백으로 한 다음에 거기다가 무슨 아무 소리나 다 적으면 다 명언처럼 들린다고요. 그거 아시죠? 진짜 그게 인터넷 가장 폐해거든요. 인터넷에 너무 헛소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보면 뭐 블로그 개인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 가만히 보면 지금 세계사 세무사 한 5년째 떨어졌어. 근데 막 블로그 쓰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누구 추천하고 그런다고요. 댓글 내고 싶어요. 너나 잘해.
그쵸? 애들 망치지 말고. 보면 후배들이 그런 선배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다고요. 중급회계 원이 중요하다. 중급회계 2는 몇 단원만 가져가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중급회계 2를 못하면 절대 안 돼요.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아마 중급회계 1보다는 웃음기 조금 더 사라질 수 있어요. 단원 자체가 어렵거든요. 제가 아무리 막 웃기고 그래도 단원 자체가 어려워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시험만 볼 목적이면 왁구로 풀어도 충분한 단원들이 꽤 많아요. 중급회계 1은 왁구로 안 되는데 문제가 어렵긴 하기 때문에 중급회계 2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왁구로 푸는 단원도 있는데 결국 왁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급회계 2도 마찬가지야. 여기 재무상태표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고 손익계산서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들 그래요 저한테 분계로 가리키질 않는데 분계는 다 써드리지만 여기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분계는 그냥 한번 다 구하고 나서 써보는 거지. 분계로 푼다고 하면 아마 시험장 가면 절반도 못 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왁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분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 들어갈 숫자들을 정확히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나중에 회계사 되면 분계 때리고 있을 것 같아요. 분계는 엑셀이 그냥 알아서 해줘요.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만 구하고 나면. 그러니까 분계를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왁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급회계 2에서 배울 때 여기 들어갈 숫자들이 어떤 숫자들인지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 하는데 분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 7줄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주가 아닌데 자꾸 집에 가서 이것만 보니까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 얘도 중급회계 2도 절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에이, 이거 잘못 썼네. 거짓말이에요. 어려워요. 그쵸? 끝까지 하셔야 돼. 끝까지. 이거 못하면 안 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중급회계 1은 우리 재고예산 막 3.5회 하고 유형자산 막 3.5회 하고 그랬잖아요. 얘는 금융자산이랑 수익 빼고는 대부분 하루에 한 단원이 끝나요. 대부분 몇 단원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은 그날 이 배울 거에 대한 배경 설명이나 이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포인트들을 얘기하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늦게 오면 중간에 오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유형 중급회계는 원은 뭐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니까 중간에 들어도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지만 얘는 특수회계를 배우기 때문에 중간에 오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각하시면 안 돼. 지각하시면 그럴 거면 그냥 안 올게요. 뭐 그럼 안 되겠죠? 지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지금 남아있는 시수 보면 오늘까지 해서 17강인가 16강인가 남았어요. 그럼 보강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업계 최초로 처음으로 이게 보강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몰라요. 그건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16강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중급회계보다 당연히 짧아요. 중급회계 원은 배경 설명을 많이 하지만 얘는 배경 설명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16강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요. 그 선생님들 보시면 하루에 3번 쉬시고 4번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2번 쉬고 3번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강수가 차이 난다고 해서 너는 왜 이렇게 강수가 적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나누기 3하고 곱하기 4 해보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아.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중급회계 2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잘하셔야 돼요. 중급회계 2를 못하면 안 돼. 나중에 2차생 되면 중급회계 2 때문에 회계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금융자산이에요. 이 세무사도 그렇고 회계사도 그렇고 금융자산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려워요. 보시면 어때요? 넘겨도 금융자산도 끝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번 정확히 배우고 나면 금융자산 원은 논리가 쭉 일관되기 때문에 그냥 했던 얘기 또 한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랑 생각만 좀 해봅시다. 생각만. 우리 금융자산이 뭡니까? 여기 나와있지만. 저는 이게 성격이 참 여기 띄워놓고 다시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현금 있어요. 현금 기운 내시고 저도 이게 포르쉐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리스료를 좀 2배로 내게 생겼는데 그죠? 현금이요. 현금이 있고요. 금융상품이 있어요. 이거 우리 부채에서 배운 얘기인데 요걸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금융자산이 뭐라고? 현금과 금융상품. 그러면 금융상품이 뭔데?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금융부채를 발행하게 되고 또는 지분상품,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서 어느 일방은 금융자산을 갖게 되는 계약을 금융자산이라고 그래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금융부채 우리 뭐 배웠어? 이미 배웠잖아요. 중급회계 1에서. 이 사채. 그쵸? 그럼 굳이 회계 처리하자면 현금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사채 오는 회계 처리 우리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반대쪽에서 뭐 해주겠어? 남이 발행한 채권을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남이 발행한 채권을 사면 뒤에서 보겠지만 현금 나가면서 여기 뭐라고 기재해? 금융자산이라고 기재해요. 근데 남이 발행한 채권을 샀잖아. 그래서 얘를 고급지게 뭐라고 그래요? 채무상품이라고 해요. 그냥 채권이라고 하면 되는데 채무상품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말을 고급지게 쓰다 보니까 좀 부대끼죠. 채권이라고 안 하고 채무상품이라고 해요. 뭐라고? 남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내가 샀다고. 그럼 이 지분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 배웠잖아. 지분상품. 지분상품 발행하는 거 배웠잖아요. 언제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엊그저께 배웠잖아요. 언제요? 자본. 그쵸? 그럼 봐봐 여기 자본. 현금 들어오고 여기 뭐가 옵니까? 자본금 주발초가 오겠지. 그럼 어떤 투자자 입장에선 남이 발행한 회사의 주식을 샀잖아. 그것도 뭐가 돼? 그것도 금융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현금 이렇게 들어오고 금융자산 이렇게 오겠지. 그 주식 산 거야 주식. 주식. 근데 주식을 고급지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분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 뭐 배울 거냐면 금융자산 배울 건데 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은 현금과 금융상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금융상품은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발행하고 어느 일방은 금융자산을 갖게 하는 계약이다.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 현금, 채권, 주식이 금융자산이야. 그래서 우리 이 금융자산 1 파트에서 채권이랑 주식 배울 거고요. 금융자산 2 파트에서 현금 배울 거예요. 그렇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뭐 배울 거라고요? 채권, 주식 배울 건데 당연히 채권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주식 배우고 그 다음에 채권 배울 거예요. 오늘 집에 갈 때 엄마가 물어. 야, 비 오는데 토요일 날 무슨 학원까지 가고 있어. 그냥 놀지. 오늘 뭐 배웠니? 금융자산이 뭐니?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금융자산이 뭐니?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뭐? 현금과 금융자산? 오늘 집에 갈 때 엄마가 야, 금융자산이 뭐니? 그럼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현금, 채권, 주식. 그쵸? 현금, 채권, 주식이 금융자산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계약에 의해서 금융상품 이런 얘기 해봤자 우리 인생에 크게 도움되는 거 없어요. 현금, 채권, 주식이 금융자산이야. 물론 이거 말고도 여기 밑에 보면 자기지분 상품 계약이라고 있어요. 자기지분 상품 계약이 뭐냐면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대. 물건을 외상으로 팔면서 대가로 뭘 주기로 했냐면 나중에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자기지분 상품 계약이라고 해요. 혹은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다시 물건을 내가 외상으로 팔았대. 근데 대가로 얘가 우리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 주식을 주기로 했대. 내가 우리 회사 주식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럼 이쪽에 오게 되고 우리 회사 주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했대. 그럼 이쪽에 오게 돼. 이런 것들 자기지분 상품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중급회계 원책에 있어요. 나중에 제가 회계사 하시는 분들만 객관식에서 한번 진하게 얘기하고요.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오늘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회계사 하시는 분도 금융자산은 뭐라고? 현금, 채권,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실제로 기업들이 현금이랑 채권이랑 주식, 현금은 그렇다고 치고 채권이랑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까? 사실 일반 제조기업들은 채권이랑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죠. 채권을 뭐하러 갖고 있어 지금 장사하는데 지금 돈 갚아야지 지금. 그래서 감사 나갔는데 채권이랑 주식 샀대. 그럼 우리가 아니 빚이나 갑자기 이걸 왜 사셨어 이런다고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어디가 많이 갖고 있겠어요? 채권이나 주식은? 홀딩스? 일단 채권이나 주식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나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경우, 금융사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걔네들을 투자해야 되니까 돈 받아갖고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딘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일반 제조업은 금융자산을 거의 안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회계사가 되든 세무사가 되든 기업체 나가면 거의 없어요. 거의 사채 발행하는 쪽만 우리가 있지 이쪽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시험 목적으로는 중요하니까 배우는 거고요. 실제로 지분 상품을 채권을 많이 갖고 있을까 지분 상품을 많이 갖고 있을까 일반 기업들이 굳이 하나 산다면 지분 상품을 많이 갖고 있을 거고요. 지분 상품도 우리 그래도 배웠잖아 저번 시간에 고급회계에서 특강에서 지분 상품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배하려고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겠죠. 보통 어떤 경우가 많아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투자 목적을 위해서 지분 상품을 갖고 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것들은 뭐야?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채권도 주식도 채권은 그렇다고 치고 주식은 지분율이 0%부터 20% 미만인 경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한 회계 처리만 배울 거고요. 20% 이상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고급 회계에서 배우는
지문법 쓰는 그런 얘기들을 할 거라고요. 지금부터 배울 여기 있는 얘기들은 채권은 그냥 배우면 되고 주식은 뭐라고? 지분율이 0부터 20% 미만인 투자 목적인 경우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그럼 봐봐. 실제 여러분 뭐 아직 봐봐. 그쵸? 우리 보험회사 재무 담당인 김경영 씨의 고민이 뭘까요? 그쵸? 아니 이거 원래 OT 거만 쓰려고 했는데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괜찮은 게 있어서 갖고 왔어요. 보험회사가 돈이 많아요, 적어요? 보험회사 돈이 겁나 많아요. 고객들한테 30년 동안 보험금을 받은 다음에 30년 후에 줄지 안 줄지 결정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 얘네가. 돈이 많으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건물들도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보험회사들이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얘네들이 문제가 뭘까요?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샀대. 그럼 봐봐, 여기 보시면 이게 교보생명이거든요. 좀 옛날 거긴 하지만 보시면 지금 이거 단기 매매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있는데, 물론 기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명칭을 이런 걸 쓰진 않아. 좀 이따 보겠지만.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살짝 보면 얘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없어졌지만 얘는 기말의 공정가치 평가에서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에 반영하는 애들이야. 만기 보유 금융자산 이거 없어졌어요. 옛날 기준이에요. 얘는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하는 애들이야.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없어졌어요.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데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는 애들이야. 근데 이거 읽어봐봐. 얼마 갖고 있을 거야 얘네들. 단위가 100만 단위야. 20조거든? 그럼 20조 하면 평가손익 얼마씩 나오겠어요? 그 실제 교보생명이 금융자산 평가손익만 1년에 조 단위로 나와. 그럼 내가 이제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채권 샀대. 회계팀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 투자자산 운용팀에서 채권이나 주식을 샀대. 나보고 회계 처리하래. 근데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에라 모르겠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 그랬어요. 근데 대폭락장이야. 그럼 사장님 부르겠지. 야 네가 뭔데 이걸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분류해갖고 지금 평가소실로 20조야 20조 1년 동안 보험 팔아갖고 지금 1,000억 벌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럴 수 있겠지. 그래서 딸릴 위기를 모면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다 매도 가능 증권을 넣어놨어요. 그럼 평가손익 올 시장에 들어가겠지. 근데 대화랑장이었어. 그래서 사장님이 야 김과장 우리 이번에 단기손익 올라가는 거지. 선생님 사장님 저희 다 기타 포괄손익에 들어가는데요. 야 네가 뭔데 그걸 네 마음대로 해. 이럴 거 아닙니까? 뭐 부담되겠지 실제로. 근데 옛날에 이 금융자산 기준서가 2018년도에 개정되는데 2018년도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요거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살 떨리겠지. 그치? 살 떨리지. 당연히 나 같아도 살 떨리겠다. 그래서요 이 기준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분류 기준이 좀 명확해졌어요. 분류 기준이 바뀌면서 후속 측정하는 것도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일 처음부터 무슨 얘기할 거냐면 분류 기준 얘기할 거야. 아마 오늘 1교시 동안 분류 기준 얘기만 계속 할 거예요. 그쵸? 되게 중요해. 왜냐면 이 기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는 좀 비일관적이었는데 분류 기준을 명확히 바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김 과장 네가 왜 네 맘대로 그렇게 바꿨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랬지만 김 과장 왜 네 맘대로 바꿨어? 그러면 기준이 그래요 기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그거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거 오랜만에 물어보네요. 손상이 뭐예요? 현금 흐름이 급격히 감소하는 게 손상이라며. 그럼 주식이나 채권도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투자한 회사 망하면 손상 일어나는 거죠. 내가 채권 산 회사가 부도났대. 그럼 채권 들고 가도 돈 주겠어? 이미 사장 톡 꼈는데? 못 주겠죠. 그래서 금융자산도 손상이 일어나요. 근데 옛날에는 손상이 좀 비일관적인 게 있었거든요. 좀 얘기를 해볼게요. 손상을 인식하려면 받을 돈이 좀 명확히 나와 있어야겠지. 안 그렇겠어요? 근데 주식은 어때? 주식 받을 돈이 명확해? 주식은 받을 돈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배당 얼마 줄지도 모르는데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주식은 애초에 받을 돈을 명확히 측정할 수가 없어. 근데 손상을 인식한다는 게 말이 될까? 안 되겠죠. 근데 옛날에 그래도 인식하라고 그랬거든요. 좀 일관성이 없었어. 근데 이게 기준서가 개정돼가지고요. 이제 손상의 일관성이 있어서 주식은 손상을 인식 안 하고 채권만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손상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준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손상이에요. 손상. 그래서 이 금융자산 원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볼 건데 지금부터 우리가 금융자산 원 배울 거고요. 여기서 주식이랑 채권을 배울 거라고. 주식이랑 채권을 배울 건데 얘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로 뭐? 분류 기준. 내 마음대로 분류할 수 없잖아. 회사가 영혼의 한타로 한 1조짜리 주식 샀대요. 채권 샀대요. 이거를 근데 평가를 안 할 수도 있고 평가했는데 단기손익에 들어갈 수도 있고 평가했는데 기타 포괄손익에 들어갈 수 있대. 이거 회계팀인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이거 살 떨려서 하겠어? 그래서 이제 분류 기준이 명확하게 바뀌었어. 그래서 분류 기준 중요하고요. 분류 기준 때문에 측정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배웠죠. 두 번째로 우리 뭐 배울 거냐면 손상이 중요해요.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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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무시하게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손상.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냥 단타 치려고 재미 보려고 샀는데 이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럼 단타 안 치고 계속 갖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쵸? 혹은 계속 함께 하려고 했는데 엉망이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뭐가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재분류 될 수 있다고. 그쵸? 그 재분류도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시험이 한동안은 기준서 개정되고 요거 나오다가 그다음에 요거 나오다가 최근에는 요게 많이 나왔어요. 재분류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 그다음에 금융부채 배웠지. 금융부채에서 조건의 변경 기억나요? 어저께 학생 우리 호준엽 선생님이랑 커피 마시면서 산책하고 있는데 저희를 보고 해맑게 번쩍번쩍 뛰던 이 학생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그게 밝아야 돼요. 밝으면 뭐래도 달대요. 그렇죠? 진짜 나중에 법인 가도 밝은 사람이 이게 하지. 이게 그로테스크한데 일 잘하는 사람이 더 이쁨 받긴 해요. 그렇죠? 저 일을 잘해야지. 밝으면 어이구 저거 진짜 어이구 저거 진짜.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옛날에 조건 변경 배웠죠. 금융부채에서. 금융부채 조건 변경이 뭐였어요? 채권 만기, 액면금, 액면이자 있는데 중간에 채무자가 돈을 못 갚게 돼가지고 만기 연장하고 액면 금액 줄여주고 액면 이자를 낮춰주고 했잖아요. 그쵸? 채무자 입장에서 그거 만기 연장되고 액면 금액 줄여들고 액면 이자 낮춰줄 때 어떻게 하는지 회계 처리 배운 게 조건의 변경이지. 근데 반대쪽에서 그거 해주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얘예요.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권 발행한 애가 지금 울면서 찾아와서 조건 변경해달라고. 그럼 나도 그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도 회계 처리 해야겠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네 번째로 계약상 현금 흐름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제가 이렇게 4개 있어요. 물론 이게 단독으로 주제하기엔 좀 작긴 한데 이 3개가 중요하고 요거까지. 그래서 금융자산은 아마 이거 다 하려면 아마 2.5회 정도 해야 될 거예요. 할 게 많거든요. 채권 주식 다 따로따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이렇게 나가볼 거고요. 그럼 이제 본교재로 가서 하나씩 보면서 합시다. 오늘 책 못 구매하신 분은 제가 화면 띄워놓고요. 필기할 내용이 뭐 책 볼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랑 좀 볼게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금융자산에 의 나와 있는데 의 제가 얘기했죠. 그쵸? 금융자산 의 뭐라고? 뒤에 분 금융자산 뭐라고? 집에 또 엄마가 금융자산 뭐라고? 현금 채권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런 거 읽을 필요 없다고요. 자꾸 어려운 말만 쓰려고 하고 고급지게 보이려고 하니까 회계를 못해요. 여기까지 해서 쭉 넘어가면 바로 첫 번째 바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 판단 기준, 분류시 판단 기준. 요게 제일 중요하고 최근에 여기서 말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그쵸? 이걸 알면은 뒤에 있는 금융자산별로 후속 측정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요 얘기를 해볼 거고요. 제가 지금 필기하는 내용이 1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3페이지에 요 내용을 제가 필기할 거거든요. 그래도 그냥 보세요. 자, 봅시다. 나 봐요. 자, 회계사나 세무사야. 집에서 쉬고 있었어. 사무실에서 쉬고 있었어. 빨리 이제 우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거래처 띠리링. 회계사님, 세무사님 잘 계시죠? 바빠요. 이러겠죠. 저희 금융자산 샀어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돈 많으신가 보네. 또 끝나겠죠. 콩그레츄 하면서 끝나겠죠. 그렇죠? 다시 전화.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 금융자산 샀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뭐 물어볼 거예요? 왜 샀어요? 아니에요. 얘는 뭐 샀는지 물어봐야 돼. 그 1단계로 뭐라고 하냐면 성격별 분류라고 그래요. 적어도 금융자산 샀다고 그러면 금융자산이 뭐? 현금 채권 주식이겠지. 돈 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채권이나 주식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물어봐야 돼요? 채권 샀는지 주식 샀는지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채권 샀어요? 주식 샀어요?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럼 뭐라 그래? 채무 상품 그 다음에 주식 지분 상품 채권 샀는지 주식 샀는지는 물어봐 줘야 된다고요. 채권이랑 주식은 성격이 다르지. 똑같은 금융자산이지만 성격이 다르지. 일반적으로 채권 산 이유가 뭡니까? 채권에서 나오는 원리금 수취하려고. 원금과 이자. 사실 일반적으로는 원리금 수취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지분상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는 이유가 여기서 돈이 얼마 나올지 몰라요. 명확히는 주식을 사는 이유가 지분 얻으려고 사는 거야. 회사에 대한 권리. 그래서 애초에 보유 목적이 다르잖아요. 교재 그냥 10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응? 보유 목적이 다르잖아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해보자. 얘는 그럼 일반적으로 채권이니까 채권에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 채권 뭐 만기도 나와 있고 액면 금액도 나와 있고 액면 이자도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채권이라면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을 거예요. 요 채권을 사게 되면 얼마 받고 얼마 받고 얼마 받고. 근데 지분 상품 주식을 사게 되면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식을 사게 되면 아니 지금 당장 내일 주가 어떻게 오를지도 모르는데 왜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어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랑 지분 상품, 채권이랑 주식이 성격이 아예 다르다고요. 제일 먼저 전화했을 때 채권 사셨어요? 주식 사셨어요? 물어봐야지. 그럼 채권 사고 주식 샀대. 그러고 나면 뭐 물어볼 거예요? 학생. 그러고 나면 뭐 물어볼래? 채권 샀어? 주식 샀대? 채권 샀대? 주식 샀대? 그 다음에 뭐 물어볼 거예요? 요즘 같은 경기 하락에 참 대단하시네 이렇게? 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물어볼 거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그쵸? 정확히 어떤 채권 사고 정확히 어떤 주식 사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채권도 종류가 여러 개야. 주식도 종류가 여러 개고. 그래서 첫 번째로 사실 여기까지는 윤돈이가 가리는 거고 기준서부터는 여기서부터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분류하는 거 당연한 거고. 뭐라고 했냐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따지라고 그랬어요. 짜증이 확 나죠? 이거 말이 너무 어려워.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 뭘까? 실무에서는 이걸 SPPI 요건이라고 그런다? 중요하지 않아요. SPPI 영어는 그냥 있어 보려고 써본 거예요. SPPI 요건이라고 그래. 요 기준서에서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려면 두 가지로 나눠요. 특정일에 현금 흐름이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계약상 현금 특성이 만족되지 않으면 특정일에 원리금 이외로 현금 흐름이 구성돼 있어야 돼. 요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거고 요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정해진 날에 정해진 돈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채권을 사면 X1년 초에 액면이자 얼마 주고 X2년 초에 액면이자 얼마 주고 X4, 3년 초에 만기라면 액면 금액이나 액면이자 주겠지. 그럼 정해진 날에 원금과 이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근데 얘는 특정일의 원리금 이외에 현금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현금 흐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고 얘는 현금 흐름이 정해지지 않았어야 돼. 변동성이 있어야 돼. 다른 말로 변동성이 있어야 돼. 채권에서 받을 돈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현금 흐름이 딱 고정돼 있어. 받을 돈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럼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거고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걸 특정일의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 만족되지 않아. 현금 흐름이 자꾸 변동해. 그러면은 이렇게 분류한다고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특정일의 원리금 이외로 구성된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만약에 내가 국공채를 사. 국공채는 어때?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액면 이자 이렇게 있고 액면 금액 있지. 얘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야. 특정일에 받을 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채권들 많아요. 지수 연계형, 뭐 금리 연계형 이런 게 있다고요. 지수나 물가 지수나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그에 연계해서 액면 이자율도 올라간대. 이런 거 있다고요. 이런 거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할까 안 할까요? 안 만족해.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으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아요. 후순위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후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이 뭘까요? 후순위 채권. 이 회사가 간당간당 하다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이만큼 있어.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회사 망할 것 같대. 그럼 망하면 제일 먼저 누구 돈을 갚아줘야 돼? 주주 돈을 갚아야 돼? 부채를 먼저 꺼야 돼? 부채를 먼저 갚아줘야겠죠. 그때 선순위 채권자가 있고 후순위 채권자가 있다고요. 선순위 채권자는 이제 끝나면 돈을 선순위 채권자 돈 받는데 먼저 쓰고 그래도 남아있으면 후순위 채권자 돈을 갚는데 쓴다고요. 넌 나의 후순위. 그쵸? 그럼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 내가 받을 돈이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 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도 후순위 채권이면
100만 원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후순위 채권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대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겠지. 그렇죠? 그럼 이런 후순위 채권들은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지. 이런 것들은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을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괜찮을까? 우리 다음 시간에 전환사채라는 걸 배울 거예요. 전환사채가 뭐냐면 이 어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샀어. 그럼 액면금액이랑 액면이자가 나와 있어. 갖고 있다가 이 회사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걸 전환사채라고 해요. 그럼 전환사채를 취득한 내 입장에서는 이게 중간에 주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전환사채라는 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걸 전환사채라고 해요. 요청하면. 그럼 전환사채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할까 안 할까?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뭐라고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으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게 아니고 받을 돈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전환사채는 중간에 돈 받다가 중간에 내가 주식으로 바꿔서 요 돈 안 받고 주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이해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린지. 그래요. 그래서 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한다는 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11페이지에 분류기준 나와 있는데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하고 뒤에서 사업 모형을 만족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뭐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의 잔액에 대한 원리금으로 현금 흐름이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거다 나와 있고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셔도 돼. 원금과 이자 정의 이런 거 왜 봐? 모르셔도 돼. 셀프 스터디 1번은 읽어보시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이 이런 애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 읽어보면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어. 받을 돈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괜찮을까? 아유 여러분 책 안 갖고 오신 분도 있고 오늘 시험도 볼 건데 토요일날 비 오는데 불렀는데 아유 오늘 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분 책도 못 사신 분들 많은데 아유 그냥 우리 오늘 빨리 시험이나 보고 커피나 마실까요 이래요? 그럼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분이 더 많아 사실. 막 좋아해하면서 저 새끼 저거 미쳤네 저 막 괜히 왔어 엄마 막 이럴 수도 있다고요. 이쪽에서 봅시다. 그쵸? 금융자산 잘해야 돼. 금융자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가르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언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개업해도? 나중에 회계사나 세무사 개업하면 언제쯤 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업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쵸?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럴 때쯤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고객들 이런 고객 있다고.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런 고객이 있고 저 참 채무사 회계사 친절해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런 고객이 있고 여기저기 떠벌떠벌하는 고객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지 올라가는 거지. 나만 아는 고객들 뭐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 변호사 친구가 했던 얘기인데 제가 진짜 개업하고 3년은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거의 매일 3시에 퇴근하고 집에도 거의 못 갔다는 거예요. 아니 대표가 됐으니까 압박감이 심하잖아.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케이스 어떤 사항의 고객을 만나도 자기가 다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다는 거죠. 이제 누굴 만나도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 들고 나서부터 회계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이 잘 되기 시작했대요. 저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나 같아도 내 수업 안 듣겠다. 처음 시작했을 때 나 같아도 내 수업 안 듣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웃기고 있네. 그냥 내가 제일 잘 가르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빠른 길이 합격의 가장 빠른 길 이런 생각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합격해요? 선생님 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합격할 때쯤 되면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 본인이 느낌이 와요. 선생님 저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온다고. 그렇지? 그래야 합격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애는 저랑 같이 유튜브 촬영했던 애는 2차 시험 전날에 유예생인데 복도에서 만났어. 잘 봐라고 난 가려고 가족 자꾸 쭈뼛쭈뼛 따라와. 야 왜 따라와? 그랬더니 선생님 저 할 것 같아요. 뭘? 저 수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쳐다보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정말? 네가 수석하면 내가 사비로 제가 광고해줄게 막 저거 수석을 했다고요. 수석은 안 했지만 수석 거의 근접한 점수를 받았어요. 요즘 이게 유행인가요? 오 이런 게? 그쵸?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 이게 그냥 멍하니 보시면 안 돼. 그쵸? 내가 이 정도면 실력이 올랐다 그럴 때쯤 정말 붙어요. 그쵸? 자 좋았어 잘 들어갔어 광고. 자 여기까지 와서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 결국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한다. 이게 무슨 소리라고? 정해진 현금흐름이 있으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해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떤 게 나올 수 있는데 2번은 모르셔도 돼. 2번은 모르셔도 되고 3번 이 말이 제일 중요한데 한 번은 말 문제 나올 것 같은데 기본 대여계약과 관련이 없는
계약상 현금 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에 노출시키는 계약 조건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있죠. 말이 되게 어렵지? 중급회계 2부터는 말이 거의 소련 말이야. 중급회계도 쉽지 않았는데 원도 중급회계 2는 더 어려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잘 봐. 기본 대여 계약과 관련 없는 계약상 현금 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계약 다 필요 없고 위험이나 현금 흐름이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된대. 이게 무슨 소리야? 현금 흐름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지. 계속 바뀐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해 안 해? 안 한다고요.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야, 현금 흐름이 자꾸 바뀌는 위험에 노출된 애들은 계약상 현금 흐름을 만족하지 않는다.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요. 괜찮을까? 그래서 언니 특정일의 원리금 이외로 구성된다는 게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소리였는데 그걸 좀 쉽게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난 외웠어. 뭐라고 할 거예요?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된, 다른 말로 현금 흐름이 자꾸 바뀌는 애들을 얘기하는 게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해. 좀 이따 보겠지만 이걸로 분류되면 무조건 공정가치 평가하고 공정가치 평가한 손익을 무조건 단기손익이 반영해야 돼요. 여러분은 채권을 샀는데 공정가치 평가에서 단기손익이 반영하는 게 좋을까 싫을까? 이게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왠 줄 알아?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전환사채 있지? 어떤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거 원하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대. 그 전환사채가 1억이라는 거야. 1억 주고 샀대. 근데 그 회사가 비상장이야. 근데 전환사채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럼 짤없이 매기만 뭐 해줘야 되냐면 공정가치 평가에서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에 반영해야 돼. 근데 이런 비상장 회사의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하려면 회계사한테 맡겨야 되는데 보통 그럼 1억 받아요. 그럼 1년 보유하면 바로 평가손실 1억 나오는 거야. 난 1억 주고 샀는데 몇 년 지나면 자동으로 평가손실이 쌓이게 돼요. 왠지 알아? 계속 간평사 수수료, 이게 나 같은 회계사 수수료가 나가거든. 비상장이면 계속 공정가치 평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배울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무에서 이게 속된 말로 존나 중요해요. 말 문제 나올 건 시선 목적으로 이쪽이 더 많은데 실무에서 이게 엄청 중요해. 그래서 나 아는 분도 나 감사 갔다가 한번 싸웠다는 거야. 그 감사인. 아니 1억짜리 전화사채 샀는데 이거 평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 기준이 그래요, 기준이. 그럼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을까요? 실제로 되게 중요한 얘기야.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금융상품의 성격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기준이 없는 얘기니까. 자, 여기까지요. 그럼 자, 이거 지분상품은 이렇게 분류될 수 있겠어요? 지분상품도 이렇게 분리되는 것도 특정일의 원리금으로 구성되는 거랑 원리금 이해로 구성되는 거? 남자분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되지. 야, 주식의 원리금이 어딨지? 그쵸? 그래서 주식은 당연히 특정일의 원리금 이외로 구성됩니다. 당연한 거야. 봐봐.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뭐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애들의 특징이? 이렇게 분류되는 애들의 특징이? 특정일의 원리금 이외로 구성되어 있대. 다른 말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다는 소리야. 여러분 제가 아까 이거 정해진 현금이 있다는 건 일반적이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다고 채권은. 그럼 이런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으면 뭘 할 수 있을까? 마치면 나 포르쉐 나무 태워줄게. 여자분 안 돼요. 남자분만. 자, 그냥 오해 살 짓은 절대 안 해요 저는. 자, 이거 뭐라고요? 공정가치평가? 맞추시면 태워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돼요. 이거 정해진 현금이 없대. 이거 맞추면 진짜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정해진 현금이 없대. 뚜껑 열고 한번 강남 대로를 같이 달려보자 남학생. 그쵸? 자, 어떻게? 정해진 현금이 없기 때문에 손상도 인식할 수 없어요. 손상을 인식하려면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야 못 받을 돈도 계산할 거 아니야. 받을 돈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못 받을 돈은 어떻게 계산해? 그쵸? 그래서 예전에 혹시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은 주식 옛날에는 손상 인식했는데 이제는 안 돼. 손상의 비일관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해진 현금이 일정하지 않은 애들은 무조건 손상을 인식할 수 없어요. 손상이라는 것 자체가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보시면 그럼 이거 했어. 주식인지 채권인지 물어봤어. 어떤 채권인지 물어봤어. 그냥 국공채래. 아니면 전환사채나 구조화된 채권이나 후순위 채권이래. 주식은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세 번째로 물어보겠어. 세 번째로
여기까지 물어보고 나면 세 번째로 뭐 물어보겠어요? 어우, 잘하셨어요. 보유 목적을 물어보면 되겠지. 그럼 보유 목적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놈의 기준서는 보유 목적이라고 안 하고 사업 모형에 따라 분류한다고 그래요. 그럼 사업 모형에 따라 분류한다고 그러는데 사업 모형이 다른 말로 뭐예요? 보유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합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해요. 자, 그럼 이거 좀 나눠볼게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게요.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저도 채권 사잖아. 채권 개인도 채권 살 수 있게 됐거잖아요. 채권 사면은 한 30년 만기로 채권 사면은 그거 비과세라는데, 그럼 그거 나중에 우리 딸 주면은 채권 이자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나 죽어도 앞으로 30년 동안 저희 딸 나오면 채권 이자 먹고 살면 되잖아요. 물론 그 한도가 좀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럼 나 같은 목적을 샀어. 나 죽으면 우리 딸 괜히 건물 사주면 다 날려먹을 것 같아. 괜히 뭐 돈 현금으로 주면 다 날려먹을 것 같아. 그래서 채권을 사줘갖고 걔한테 계속 채권 이자가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봐봐. 특정일에 원리금을 구성돼 있대. 그럼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아우, 왜 사셨어요? 아, 국공채 사셨군요. 정해진 현금이 있는 국공채 사셨군요. 그럼 왜 사셨는데요? 아유, 아시잖아요. 저희 남은 기간 동안 계약상 현금으로 원금과 이자 받을 목적으로 샀어요. 팔 마음은 별로 없고요. 그냥 원금과 이자 받으려고 요 채권 샀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남은 기간 동안?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아, 저희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 목적으로 샀는데 중간에 되면, 여건 되면 팔려고요. 이런 목적으로 샀을 수도 있어요. 아, 원금과 이자 받을 목적으로 산 사람도 있고, 뭐 있어요? 원금과 이자, 원리금 좀 빨다가 중간에 채권 가격 떨어지고 올라가면 팔 목적으로 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괜찮을까? 유튜버 중에 유명한 사람 그 슈카월드 있잖아. 슈카. 그분 증권사에서 채권 트레이딩 했잖아. 채권 가격도 이런 거 한다고요. 아, 우리 기억 안 나?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뭐라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 아니라고? 맞아.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 떨어져요. 왜 이래? 자,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 올라가잖아. 그래요, 여러분. 아니,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얘는 목적이 뭐겠어요? 원금과 이자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기타의 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산다고. 근데 대표적으로 단기 매매 목적이 있겠죠. 단타칠 목적으로 샀다고 합시다. 그냥.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단기 매매 목적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그럼 말 문제 목적을 좀 볼게요. 첫 번째,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한대. 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는 채권을 사서 앞으로 계속 원금과 이자만 빨 거래. 그럼 얘는 중간에 매도 가능해, 안 해? 중간에 팔 수 있어, 없어? 옛날 기준은 안 됐거든요. 이 기준은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해요. 원금과 이자를 수차의 목적으로 취득했어도 마음 바뀌면 중간에 팔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나는 처음부터 팔 마음이 있어. 팔 마음이 있어. 과장님, 이거 팔 마음 있으신 거 아니요? 저번에 팔려고 산다면서요. 이랬어요. 그럼 매도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분류하는 거 돼, 안 돼? 그것도 돼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 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아니, 그럼 얘는 무슨, 이거 뭐야? 이러잖아요. 아니, 저 얼마 전에 유튜브 봤더니 거기 저기 공무원 쪽에서 한국사 가르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전학일 선생님이라고요. 그분도 수업 시간에 욕을 겁나 많이 하거든요. 저희 롤모델이에요. 아, 제 롤모델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기 삽자루 선생님, 그쵸? 삽자루 선생님, 그 다음에 정승재 선생님 있었는데 그분은 저랑은 좀 결이 다르더라고요. 전환기 선생님, 저희 롤모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수업 시간에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도 가끔씩 이렇게 아이 씨발 막 이러고 그러면은 부담 느끼는 분 있다고요. 근데 그분 유튜브 봤더니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수강생이 나이 많으신 분이 와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막 선생님 수업 잘 듣고 있어. 그랬더니 제가 욕을 많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때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랬대요. 저는 그걸 추임새라고 생각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아니 씨발, 그럼 이건 왜 갖고 있어? 그죠? 아니, 여기 매도 가능하고 매도 팔 마음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면 이거 뭐하러 있냐고. 얘는요, 매도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물려면 중간에 무조건 팔아야 돼. 중간에 마음 바뀌어도 안 돼. 팔아야 돼. 그쵸? 두 번째로, 이 매도하는 빈도와 규모가 더 커야 돼요. 그럼 궁금하겠죠? 아니, 어떻게 해야 더 큰 건데요? 어떻게 하면 더 큰 건데요? 기준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필수적이라는데, 그럼 필수적이 뭔데요? 쉿! 이런 거야.
그러면은 또 무슨 아니 그럼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런 줄 알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렇게 분류하던 이렇게 분류하던 중요하지 않아.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분류하던 똑같은 채권이라면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또 정리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차피 이걸로 분류하던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예요. 괜찮을까? 무슨 소리인지. 자, 그래서 이 교재 잠깐 보시면 교재 잠깐 보시면 우리 12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가 목적인 경우 나와 있는데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가 목적인 경우에 보면은 모든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 없다.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매도할 수 있다는 소리죠. 매도할 수 있다는 소리를 이렇게 써놨어요. 기준서에. 두 번째, 뭐 매도가 일어나거나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를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일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매도할 마음이 있더라도 이렇게 분류해도 된다고요. 괜찮겠죠? 제가 죽은 건 다 나와요. 제가 죽은 건. 자, 여기까지 받고. 두 번째로 보시면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와 금융자산 매도 둘 다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본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는 어때? 매도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나와 있죠. 그래서 필수적이래. 그리고 더 빈번하게 더 많은 금액으로 매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근데 그런 기준이 정확히 없지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나도 모르겠지롱 이런 소리예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기타의 목적이라고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여러분 보면 밑에 보시면 그 밖에 사업 모형이라고 해서 기타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가장 대표적인 게 단기 매매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고. 그럼 밑에 보시면 셀프 스터디가 나와 있는데 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내가 얘기하는 것만 봐. 4번은 이미 얘기했어요. 사업 모형에서 일어나는 매도나 빈도에 대한 기준은 없다. 얘기 있고요. 이거 안 보셔도 돼. 1번이랑 2번은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럼 봐봐. 기업이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될까? 기업 내에 갖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은 다 똑같은 목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 아니겠죠. 그리고 모든 금융자산을 다 건건이 따로따로 목적을 판단해야 될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카테고리를 정해서 카테고리 조합별로만 내가 목적을 따로따로 설정해주면 되겠지. 이건 괜찮지? 보고기업 하나에 대해서 보유 목적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건 틀린 말이 되겠지? 근데 내가 보유 목적을 판단할 때 꼭 금융자산 건건이 다 따로따로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카테고리별로 따로따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말문제 목적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고 실체 수준에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목적이야? 이 보유 목적을 꼭 기업 전체 관점에서 하나로 다 통일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보고 기업 전체 수준에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카테고리 별로만 묶어서 걱정하면 된다. 목적을 결정하면 된다고. 그게 뭐야? 금융자산의 집합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괜찮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요 두 개는 말문제를 좀 기억합시다. 사실 분류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은 말문제 나올 거고요. 안 나오다가 드디어 말문제로 여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더 수준 있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돼. 괜찮을까요? 여기까지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라면 요거 이거 말이 좀 부대끼나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요. 저도 오늘 우리 딸들 저기 사생대회 갔는데 같이 갔어야 되는데 못 가갖고 지금 아내한테 욕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이 비 오는데 무슨 사생대회야? 참나. 자 볼게요. 요거 무슨 목적일까요? 얘는 당연히 기타의 목적이겠지.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는데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기 매매 목적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거 잠깐 지울게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인터뷰 했어. 얘기해줬어. 전화통화로 물어봤어. 그랬더니 채권이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만족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를 목적으로 한대.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자. 채권이고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가 목적이래. 팔 마음이 없대.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정가치 관심이 없겠지. 뒤에서 배우겠지만 모든 금융자산은 최초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해. 여태까지 우리 배웠던 유형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뭐 투자부동산 이런 애들은 원가, 낸돈으로 측정하지만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요. 일단 공정가치 측정하고 나면 이건 정해진 현금이 있잖아.
앞으로 받을 월금과 이자가 있지. 사채에서 이렇게 받을 돈, 줄 돈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 뭐 했어요? 유효이자율법을 통해서 삼각했잖아. 그래서 유효이자율법 쓸 거다? 그럼 요 금액들을 뭐라 그래 우리가? 삼각 후 원가라고 그랬지. 그쵸? 그럼 얘는 기말에 이렇게 분류한 애들은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평가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목적은 원금과 이자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팔 마음이 없어서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할 거라고. 괜찮을까? 여러분 그 회계사도 세무사도 회계법인 아니면 대형 세무법인 이런 데 가면 영어를 겁나 많이 써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영어를 못해서 이거 하는데 영어를 겁나 많이 써. 신기해. 그래서 결국 영어를 나중에 하게 돼요. 저도 옛날에 한번 욕먹고 그랬거든요. 우리 부분 선생님들 중에서도 영어 많이 쓰는 사람들 많아요. 알거든요. 영어를 엄청 많이 써. 근데 완전 토종인 거 알고 있거든요. 얘가 영어를 겁나 많이 써요. 회계사들 특징이야. 세무사들 특징. 회계사들은 영어를 많이 써. 저도 옛날에 갔는데 우리 인차지랑 담당 과장님이랑 아몰타이즈 코스트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몰타이즈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셔야 되는데 아몰타이즈. 근데 저희 딸은 뉴진스가 뭔지 모르면 짝꿍한테 물어보지만 전 몰라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안 물어봤어요. 아몰타이즈가 도대체 뭘까요? 아몰타이즈. 영어로 아몰타이즈. 스펠링 몰라요. 아몰타이즈. 그게 우리나라 말로 상각이에요. 그럼 아몰타이즈 코스트 하면 뭐야? 상각 후 원가예요. 그래서 요렇게 분류한 애들을 영어로 AC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아몰타이즈 코스트 금융자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괜찮을까요? 근데 내가 맨날 수업할 때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게 몇 글자야 벌써. 팔이 빠지겠지.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그냥 AC 금융자산이라고 쓸 거예요. 실제로 한국회계기준원 사례집도 그냥 AC 금융자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실제 시험은 AC 금융자산으로 나올까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나올까요? 당연히 한국어로 나오죠.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그럼 내가 AC로 하고 한다고 나중에 시험에 상각 후 원가 측정 그러면 또 나 욕할 거야? 아니죠? AC 금융자산. 그럼 나 봐봐. AC 금융자산은 손상 인식할까 안 할까? 아이씨, 하죠. 여기 들어가잖아.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잖아. 그래서 AC 금융자산은 손상할 거야.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럼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는데 계약상 현금을 수취랑 매도를 목적으로 한대. 그럼 생각해봐. 그럼 얘는 AC 금융자산이야. 얘도 모든 금융자산 일단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데 얘도 정해진 현금이 있지. 원금과 이자 있지. 그럼 원리금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생각해요. 그래서 얘도 유효이자율법 써요. 얘는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해 안 해? 매도할 마음이 있으니까 공정가치 평가하겠지. 근데 지금 당장 팔겠다는 거야? 원금과 이자 좀 받다가 팔겠다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 좀 받다가 팔 거야. 그럼 평가손익은 지금 당장 실현시킬 게 아니라고. 기분만 좋은 거지. 그럼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겠어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겠어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게 되겠지. 그래서 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얘 이름이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에요. 한국말로. 영어로는 뭔 줄 알아? FVOCI 금융자산이야. 이게 뭐야?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FVOCI 금융자산이에요. 괜찮을까? 희대의 미스터리야. 한국어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에요. 아니 그럼 영어도 OCI FV라고 하던가. 그쵸? FVOCI 금융자산, 한국어로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거 몇 잔이 벌써. 그럼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하면 벌써 반줄이야. 그래서 영어로 쓸 거야. 영어로. FVOCI 금융자산. 괜찮지? 얘 손상 인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당연히 손상 인식하겠지. 괜찮을까? 봐봐. 둘 다 동일한 채권이라면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고 손상 인식하기 때문에 두 개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을까? 이 금융자산 챕터에서는 시험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실제로도 물어볼 거야. 회계사님, 세무사님, 저희 금융자산 채권 샀거든요? 이거 어떻게 분류해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 하겠지. 그럼 이걸로 분류하세요, 이걸로 분류하세요, 이걸로 분류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걸로 분류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럴걸요? 그 다음부터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돈 주셔야죠. 어디까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그럼 좀 돈 드릴 테니까 보고서 좀 작성해 주실래요? 그럼 작성해 줘. 의견서 같은 거 작성해 주실래요? 그럼 작성해 줘. 의견서 작성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이런 조건의 채권이 있을 때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하고 저렇게 분류했을 때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랑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판단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겠지. 실제 시험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하나를 진하게 물어봤는데 요즘 아주 간단한 사례를 갖고 이걸 AC로 분류했을 때 FVOC로 분류했을 때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나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이나 총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괜찮을까? 여기까지.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이렇게 분류해.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일단은 단기 매매의 목적이라고. 그럼 얘는 단타치 목적이기 때문에 봐봐. 얘도 최초 측정은 공정가치로 할 거야. 최초 측정은 공정가치로 할 건데 얘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려면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을 못해. 그래서 얘는 액면 이자 받은 거 있으면 그것만 이자 수익을 인식할 거라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 액면 이자율법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 우리 투자부동산 기억나?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을 생각을 안 하죠.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을 왜 생각을 안 해요? 몰라요?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을 왜 생각을 안 해요? 내용 연수요?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을 왜 생각을 안 해요? 단기 매매?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을 왜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오늘 중국회계 원 시험 볼 건 알죠? 그쵸? 여러분 우리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을 왜 생각을 안 해? 기말의 공정가치 변동을 단기손익에 반영하잖아. 그래서 실익이 없어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생각하고 평가하나 그냥 평가하나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똑같아서. 그래서 얘도 그런 논리기 때문에 얘는 단타치 목적이라니까? 내일이라도 가격 오르면 팔 거야. 공정가치 평가는 하겠지. 그럼 내일이라도 가격 오르면 팔 거기 때문에 이미 실현된 걸로 봐서 얘는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에 반영해. 그럼 어차피 평가손익을 기말의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에 반영할 건데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액면이자율법을 쓰는 거기도 해요. 자 봐봐 우리 친구들 감가상각 20에서 80만 원 다음에 기말의 공정가치가 120이라서 40 평가손익 잡으면 어차피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20이지. 이렇게 하나 생각 안하고 100으로 갖고 있다. 기말의 공정가치 120이라서 평가에 20 잡나.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괜찮을까요? 이것도 같은 논리라고 뒤에서 보겠지만 얘 손상인식 해요 안 해요? 손상인식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우리 학생 밝은 학생 왜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이 대답한다고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 맞았을지 틀렸을지 모르잖아요. 손상인식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잖아.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어서 이걸로 분류한 애들이기 때문에 손상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단타 치는 것들은 손상 인식 안 해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리고 봐봐. 얘는 어차피 기말의 공정가치 하락을 단기손익에 반영하지. 손상의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유형자산 때 배웠잖아. 손상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받을 돈이 줄어든다고. 두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뒤에 분? 받을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손상의 두 번째 특징이? 그 즉시 단기손익에 반영한다는 거였죠. 그치? 아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유형자산 배운 지 오래된 거 알아. 근데 나는 어저께 다른 클래스에서 유형자산을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아니 얘들이 어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자꾸 나도 모르게 들어요. 그쵸? 미안해 맞지? 여러분들은 유형자산 배운 지 오래됐죠. 손상은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즉시 단기손익에 반영한다고. 근데 얘는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에 반영하잖아. 그러니까 손상을 인식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기말의 공정가치 평가를 해. 근데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에 반영한다고. 그럼 FVNI 금융자산이라고 하던가. 영어에서는 손익계산서를 IS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PL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프로핏 앤 로스에서. 그래서 단기손익이라고 표현 안 하고 PL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얘는 FVPL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요. 앞으로 그냥 FVPL 금융자산이라고 할게요.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에 반영하는 애들. 괜찮을까? 당연히 처음 배우면 어렵죠. 이렇게 고려할 게 많은데. 여기까지요. 지분상품은 뭘로 분류합니까? 후드티드 입은 남자분. 뭐 가까운 데로 이사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혼자 자취하시는 거예요? 남자분이에요? 밤에 술 먹으면 안 돼. 나 진짜. 그렇죠? 혼자 자취하면 외로우니까 밤에 막 술 먹고 그래요. 그러면 더 같이 술 먹는 거지. 그렇죠? 술 먹기 최적의 조건인데? 그쵸? 여러분 심심하면 인터넷에 산소쿠션 후기 한번 찾아봐요. 풍운의 꿈을 꿈고 들어갔지만 결국 계속 놀다 나왔는데 잘했어요. 서로 위지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술 자꾸 맞고 그러면 안 돼. 술은 언제?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끝나고? 그럼 매일 끝나잖아. 그쵸?
그 오늘 같이 이렇게 토요일 수업 끝나고 오늘 같은 날은 하루 한 잔 해도 돼요. 그렇죠? 아예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평일엔 진짜 안 돼. 형 진짜 더 너무 오늘 우울하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하루만 해주시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바로 조져지는 거예요. 안 돼. 응원합니다. 이렇게 금융자산 되겠죠. FVPL 되겠죠. 왜냐면 얘는 어차피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해야 되고 단타 목적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지분 상품 무조건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럼 얘는 지분 상품 똑같겠지. 어차피 지분 상품은 액면 이자가 없으니까 FVPL 지분 상품이라면 기말에 최초에 취득할 때 공정가치 측정한 다음에 어차피 액면 이자 없잖아. 상각 이런 거 없고요. 기말에 공정가치 변동하면 공정가치 변동을 똑같이 당기손익에 반영할 거예요. 이미 제가 기말에 후속 측정 어떻게 하는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분류 기준 보면 기말에 후속 측정 어떻게 할지 당연히 유추할 수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손상 인식해 안 해? 당연히 안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도 중요한 얘기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3페이지 제가 필기한 게 쭉 나와 있고 14페이지 가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A씨 금융자산을 분류하려면 요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요 두 조건이 뭔데? 요거랑 요거. FVOCI 금융자산을 분류하려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요거랑 요거. FVPL로 분류하려면 뭐 요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까지 배운 거고. 주식은 그렇다고 치고 채권을 사게 되면 기업들은 채권을 사면 뭘로 분류하고 싶을까요? 뭘로 분류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자산? 채권은 원래 자산이에요. 채권을 사면 뭘로 분류하고 싶을까요? 저기 있잖아요. AC, FV, OCI, FVPL. 뭘로 분류하고 싶을까요? 오? 뭘로 분류하고 싶을까요? A씨요? 뭘로 분류하고 싶을까요? FVPL이요? 큰일 날 사람이네. 그쵸? 뭘로 분류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FVOCI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요. 당연히 FVOCI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채권 가격 올랐을 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을 못해. 이렇게 하면 채권 가격 떨어질 때 당기순이익이 반영하기 때문에 너무 살떨려.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옛날에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걸로 해놨어 채권을. 그럼 가격 오르면 자산 커지니까 자랑하고 싶고 가격 떨어질 때도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걸로 하고 싶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금융자산 기준서가 개정되니까 무조건 여기 걸리게 돼 있어. 옛날에는 이렇게 분류할 요건이 있고 이렇게 분류할 요건이 있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이걸로 하라고 했거든. 그게 다 이걸로 했지만 이제는 분류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걸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요. 어떻게든 이걸로 가고 싶은데 자꾸 이걸로 하라니까.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게 그래서 실무상 이펙트가 엄청 컸다고 기준서 처음 개정됐을 때 2018년도에 기준서 개정되면서 바로 적용했어야 되는데 1년 유예했어요. 왠 줄 알아? 이게 좀 이따 보겠지만 엄청 큰 임팩트들이 있거든요. 아직 얘기 안 했지만. 그래서 그래요. 하나 더. 그럼 실제로 말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말 문제 뭐가 나오고 계산 문제가 2차에서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면 뭘 물어보고 싶겠어요?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면 뭘 물어보고 싶겠어요? FVOCI 뭐? 잘하셨어요. 당연히 FVOCI의 분류 기준을 쓰시오. 이거만 나올 수 있어요. 2차 시험에. 그래서 얼마 전에 회계사 시험도 FVOCI 금융자산을 분류할 수 있는 요건을 쓰시오 그랬어요. 그럼 뭐 써주셔야 돼? 요거랑 요거 쓰시면 돼.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놓으면 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여기다가 2차 약술이라고 쓰시면 돼요. 한 번은 나올 거예요. 2차 약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해서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 봤고요. 예외 사항들 좀 봐야 되고 아직 할 얘기가 좀 남아 있거든요. 잠깐 쉬었다 와서 볼 거고요. 죄송한데 요거 안 지우셔도 돼요. 조기만 지워주세요. 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